만약에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이지만 그전과 같은 이제 레퍼토리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진짜 진지하게 나는 2030년도에 입주할 거를 생각하고 매수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투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이제 정권이 뭐 바뀌냐 안 바뀌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여야 누구나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기반으로 한 공급량 증가 뭐 이런 걸 텐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정책이 탁 멈춰버리고 하면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중 하나가 너무 다들 너무 민감해요. 네. 평상시에 정치 얘기 안 하시던 분들도 요즘 다 그렇죠. 막 완전 분노해가지고 네. 막 이게 나라냐 아니면 안 된다 막 하면서 서로 양쪽에서 싸워대는데 근데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죠. 뭐 이제 근데도 너무 거기에 매몰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갑자기 공급에 대한 사항이 지금 정말 골든타임인데 다 놓쳐지고 있다고 봐요. 네. 제가 앞서서도 얘기해드렸던 게 2026년도부터 공급 절벽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공급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공급 대란은 없다. 허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통계 자체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급 절벽이 안 올 것이다. 네. 뭐 통계를 의도적으로 또 없어 보이는 것처럼 거기 얘기하는 막상 생각보다 공급 안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네. 분도 있고 네.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솔직히 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오지만 집값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 영향을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공급 과잉이었을 때 집값 떨어진다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공급 많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공급이 없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네. 라고 말하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참신한 논리 구조를 펼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은 맞긴 하거든요. 2012년도 14년도 이때 공급량이 정말 없었어요. 왜냐면 경기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로 막 프로젝트들이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급량 없었지만 집값은 하향 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별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왜냐면 공급량이 몇만인 게 적정인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볼게요. 지금 2024년도랑 2025년도는 공급량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네. 한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 있었는데 부인란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둔촌주공 12,000세대를 제외하면 올해 뭔가 입주가 그렇게 많았었던 것 같나요? 뭐 물론 뭐 좀 있긴 있었죠. 뭐 지역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많았다는 느낌까지는 뭐 아니었다. 네. 그렇죠. 뭐 개포에 좀 입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한 게 2024년도는 둔촌주공 한 방이 있다라고 네. 해서 다 기다렸더니 막상 둔촌주공 전세금에 어마어마하게 선방하고 있거든요. 선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헬리오시티 때 전세 금액은 좀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는 전세가 완전 맞아요. 초토화였었고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완전 다 붕괴시켜 버렸는데 근데 둔촌주공은 전세 금액이고 보면서 야 저 전세 금액이 맞나 하면서 저는 적어도 전세 금액은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세 금액도 잘 버텨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현실. 그럼 2025년도에 입주 물량 얼마나 있냐라고 보면 뻔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일단 동부권에 좀 있어요. 임은동, 장이동 네네. 그리고 이제 신천동에 이제 입주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잠원동에 입주. 그 정도가 이제 대단지 입주가 좀 있고요. 근데 그 외로는 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아니라 좀 짜잘짜잘한 입주들 그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경기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멀리 있는 데들 말고 서울 근교다라고 하면 광명에 입주 물량 많은 게 또 이제 2025년도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사람들이 막 공급 계속 있다, 뭐다, 둔촌주공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쪽들 이제 입주 물량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2026년도는 물량 혹시 2026년에 뭐 입주하는지 아세요?
뭐 있나요? 후분양하는 거 좀 뭐 아직 재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누락돼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뭐 있긴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올 것들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모집 공고 떠가지고 2026년도에 입주할 애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배 5구역 DH 네. 방배 여기만 3,000세대고요. 그 외로 현재 모집 공고 떠서 2026년도 입주할 단지를 쫙 보게 되면 1,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가 DH 방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3,000세대고요. 나머지는 다 몇백 하면서 짜잘한 단지들밖에 없죠. 그러면 네. 2026년도부터는 진짜 입주할 게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올해도 전세 금액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입주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체감이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서울의 평균 멸실 물량이 통계청에 따르면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알 수 있는 거죠. 당장 둔촌주공을 제외해보면 뭐 특별하게 더 입주할 것도 없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냥 그게 제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2024년도랑 5년도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6년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오히려 순증이 아니라 서울 주택의 순감시대가 올 것이다. 오히려 라는 재건축 것이죠. 재개발하려고 또 멸실돼 있기 때문에 멸실돼서 더 감소한다. 그러면 그 부작용은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 그냥 공급의 어떤 그렇죠. 부족은 이제 조만간 더 세질 것이다. 네, 이제 질문이 그거였었잖아요. 공급 지금 아주 골든 타임인데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제가 네.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공급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네. 갑자기 전국이 탄핵으로 모든 이슈가 다 쏠려버리니까 네. 지금 뭐 공급 뭐 되겠어요? 당장 예상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비 사업 얘기로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 88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진행 못하는 거를 지원해 주려고 해서 네. 이제 나온 게 88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였었고,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논의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애초에 그거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폐지는 뭐 처음부터 기대도 잘 안 했었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항들은 그래도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뭐 국회 소위 통과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동의를 완화한다라든가 네. 아니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었다가 갑자기 국회가 멈춰버렸죠. 그럼 뭐 이 지원도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면 정비 사업들 지금 추진하던 것들이 저거 인센티브 통과되면 그거 받아가지고 건축 심의를 넣는다든가 우리 사업성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조합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거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정비 사업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면 지금 이제 공급 확정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당분간 2016년도부터라는 게 문제예요. 2016년도에 공급량 없고 7년도도 없고 8년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입주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갖다가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들이 끊기게 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네, 짧으면 4, 5개월, 뭐 길면 뭐 반년 이상 지금 뭐 그대로 딜레이 됐다라고 봐도 뭐 무방한 상태인데, 뭐 예전에도 이제 협의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협의가 더 안 되는 분위기로 돼 버리니까 이제 답이 없죠. 사실 뭐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지금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다들 간과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게 이 공급 부족. 그럼 여기서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최근에 걱정하지 마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내년에 좀 더 한다. 공공주택 더 짓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긴 맞아요.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믿을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솔직히 국토교통부가 모를까요? 전 다 안다라고 봅니다. 이거 오히려 공급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 자체가 국토부가 이걸 너무나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주 물량들 꺾이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인허가 받은 애들, 인허가 통계들 찾아보게 되면 지금 서울 수도권 인허가 물량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인허가를 받았을 때 실제로 착공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보통은 인허가를 받았으면 진짜 뭔가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불가피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다 착공으로 갔겠죠. 네. 거의 100% 가까이. 그래도 퍼센트를 굳이 얘기하면 90%대로 갔다가 실제로 인허가 받은 거에서 착공으로 이어졌었다라고 하면 최근은 50%대로 훅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50%대로 갔다는 얘기 자체가 인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지금 공사를 해봤자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미분양 나는 거 아니야?
금융 비용 다 떠안고 지금 건설사도 힘들다 하고 뭐 시행사는 막 망한 데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굳이 인허가 받은 것까지 통으로 갔다가 이거 저 통키로 넘기고 싶어요라고 하는 물량 되게 많거든요. 네네.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놓고서도 착공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공공으로 갔다가 짓겠다라고 한 것도 대표적으로 상기 신도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에서 이제 택지를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민간에서 안 되고 언론에서 저거 봐라. 땅 안 팔린다. 공급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국토교통부가 그럼 우리 LH 시켜서라도 공공으로라도 막 안단테 지어줄게.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안단테가 뭐 좋고 나쁘고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민간에서 안 받아주니까 공공에서라도 어거지로 밀어내는 식으로 움직이고 네. 있는데 이게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당 물량들도 단기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안심하라고 말하는 시그널밖에 안 된다라고 봐요. 뭐냐면 대표적인 전 일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정부 플랜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의욕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욕이 높은. 쉽진 않죠.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뭐 재개발적인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스케줄 얘기합니다. 지금 뭐 인허가 받아서 이제 바로 지금 뭐 2주 철거 뭐 하려고 막 하는 건데 사실상 안 되죠. 이제 딱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선도지구 지정했죠. 그럼 2025년도에 특별정비 구역을 지정한대요. 그러고 2025년 동시에 바로 조합 설립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네. 일단 동의율이 높았으니까. 그러면 1년 만에 사업 시행인가랑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하겠대요. 일단 여기서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2026년도에 인허가를 다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바로 2주 들어가가지고 2027년도 착공할 1년 만에 2주와 철거를 다 끝내야 돼요. 네. 그러고 공사 3년 해서 2030년도 입주를 하는 건데 듣는 순간 조합이 보통 청사진을 많이 제시를 해요. 조합이 뭐 현실성 있게 지금 이제 안전진단부터 움직이면 우리 입주까지 15년 20년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10년이라는 것도 소송이라든가 조합원들끼리 안 싸운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이에요. 그런 건데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생각이 이거 재건축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조합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진짜 사업 시행 인가 보통은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네.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인가 1년 만에 할 거고요. 관리 처분 인가도 1년 만에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1년 만에 한 조합도 있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와가지고 막 사업 시행과랑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1년 안에 다 하겠다라는 거가 과연 현실성 있느냐 관련했을 때는 일단은 의혹으로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약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국토부도 사실 이게 공급이 답이 없다라는 거를 네. 인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뭐냐면 자 2027년도 착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일반 분양은 진짜 빠른 착공과 동시에 2027년도에 바로 일반 분양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2028년도에는 일반 분양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분당과 같이 입지 좋은 데들의 일반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말을 100% 신뢰한다라고 하면 굳이 꼭 지금 주택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네. 2026년도부터 막 공급 절벽 온다고 이 김재경 소장 같은 적폐가 막 자꾸 집 사라고 너 이 시국에 또 집 사라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불편하게 들으실 텐데 국토교통부가 지금 공급이 있대. 또 이상한 데가 아니라 분당에 나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2027년에 저 분당 받을 거예요 하면 기다리려고 했었다가 근데 그때 분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똑같은 거죠. 상기 신도시도 기억 잘 하시면 5년 안에 입주시킨다라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 네. 원래는 내년에 입주해야 돼요. 원래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토지 수용 다 안 끝난 데들 태반이죠. 그러니까 딱 그 한마디만 합니다. 뭐냐. 정부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땅을 빼앗는 사업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조합원들끼리 하는 그 민간 재건축 사업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들. 이번에 서초에 서리풀 지구 발표한 것도 네. 2031년도 입주를 목표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가능했었으면 진작에 뭐 다른 상기 신도시 이미 다 입주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공급이 없는 걸 국토부가 알아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에다가 서울 집값 막을 수 없습니다. 공급은 이제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중심의 폭등이 예상됩니다.
라는 발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아도 그런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장관이 나서서 투기를 조장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현실적인 플랜보다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스케줄 제시하는 거가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3년 기다리면 분양이 나오겠지라는 인식을 해야지 지금 안 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다 수요를 이연시키려고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2025년도 상반기에 분명 수요 위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국에 뭔 부동산 투자야?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매도자들이 급하니까 좀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급매물들 나오는 거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되는 것들, 지금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런 거를 잘 딜을 해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을 보는 거지, 2026년도에 올라가게 보인다라고 해서 2026년도에 사야 되나요? 오히려 지금 조정될 때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가 공급 절벽이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공급은 합심해서 여야 합심해서 빨리 지금 뭐 풀어주더라도 사실 늦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더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급발 뭐 위기 상황이 더 강화됐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일기 신도시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면은, 일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된 분들은 지금 환호하다가 박수를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어떡하지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그러면 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왜냐면 이게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가 저는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박수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찬물을 완전 끼얹게 된 게 일기 신도시인데, 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기 신도시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출발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서로 여야 모두 다 일기 신도시 지원이 공약이었었어요. 그리고 입법 그래도 뭐 말들은 많았었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돼가지고 통과도 됐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를 그때 발표할 줄 알았더니 우리 연말에 발표할 겁니다라고 무슨 예고편을 던져버려서 또 다들 막 일단은 이거 받아야 된다 하면서 다들 동의를 엄청 모아가지고 막 다 내고 뭐 해서 드디어 발표가 된 게 언제? 2024년도 11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난 지 일주일 만에 계엄이 터졌어요. 네. 모든 이슈가 다 지금 덮여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저는 아마 국토교통부 내부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 이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모르고 말을 했다든가 정비 사업이 너무 몰랐다든가, 아니면 알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혹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일단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기다려 그때 분당 일반 분양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청사진 제시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국토교통부 그래도 저는 위혹이 높은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2030년도 착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그래야지 뭐 30년은 못 지켜도 33년도에 입주를 시키든 35년도에 입주를 시키든 그래도 빠르게 그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든 최대한 열심히 지원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국이 이렇게 돼버리면 핑계를 대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지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시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당장 국토교통부 장관님부터 사의 표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책임질 대상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뭐 어려워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번. 그러면 사실 지금 분당이라든가 일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간 크게 두 가지예요. 빨리 가는 거는 어쨌든 처음부터도 쉽지 않았었는데 더더욱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탈락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조정됐잖아요. 네. 막 실망 매물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오래 걸려. 아니 선도지구라고 해서 뭐 너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나 나나 뭐 그게 그거야. 우리 어차피 다 15년 20년 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탈락 지역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돼 있고 선정지원 막 올라가 있으면 그 격차가 유의미한 격차냐? 내가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아. 탈락 지역이 오히려 싼 것 같아. 저평가인 것 같아. 하면서 매수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얘를 푸시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도 선도지구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기 신도시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더 큰 틀에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금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네. 사업성이 있는 거는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해요. 사업성이 없는 것들, 당장 일기 신도시 지금 여러분 벌써 다 기억 잊어버리실 수 있겠지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한 첫 주에 기사를 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축제는 끝났다. 이제 견적서가 날라올 것이다. 5억 날라온다 뭐 이런 얘기 그쵸. 했었죠. 분담 금액을 봤었을 때 이게 주민들이 일단은 다들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일단 동의서 내, 일단 선정되고 보자라고 하면서 했다가 막상 분담금 5억 해버리면 으억 하면서 이제 가냐 못 가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 얘기들이 했었었고, 그래도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사업성 있는 곳들도 있었고, 그 대지분 되게 큰 곳들끼리 뭉쳐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꼭 분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도 괜찮은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실 좀 그때도 요원한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연할 때마다 사업성 계산 똑바로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투자해서 이제 재건축 다 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었다가, 이제는 또 달라진 것 중 하나가 현 정부는 그래도 계속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법안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해결을 못했었던 게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만약에 진보 정권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이지만 그전과 같은 이제 레퍼토리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마어마하게 다시금 쟁점으로 등장할 겁니다.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때문에 이제 덜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 가, 저래도 못 가. 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길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호흡을 길게 봐서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분당 자체가 입지가 좋아서 네. 이 금액이면 아유 그래도 만족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진짜 진지하게 나는 2030년도에 입주할 거를 생각하고 매수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투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냥 뭐 재건축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냥 원래 분당 살 사람이었고 일산 살 사람이었는데 그냥 마침 그냥 뭐 좋은 매물이 있어서 산다 정도로만 접근을 해야지, 뭐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률이나 어떤 상황이 조금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안 좋아지긴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재개발 쪽은 약간 그래도 뭐 좀 허들이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쪽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재건축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반사이익을 얻는 게 재개발이지 않겠냐라는 말들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해서 마냥 웃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네. 그래도 뭐 요즘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잊을만 하면 저한테 막 이게 사람들이 자꾸 약어로 재초안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법 자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만 대상이라는 걸 일단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심플하지만, 사실 전 정권에서 재개발 사업이라서 확확 잘 진행됐었나요? 조금 되지만 뭐 잘 안 되긴 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자꾸 인허가 가지고서 발목을 네. 잡고, 뭔가 이제 지원보다는 자꾸 임대주택 더 넣으라고 하고, 그리고 인허가 안 해주고, 일단 제일 큰 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재임 기간 9년 동안 재개발 구역을 신규 지정을 안 해줬었어요. 있었던 구역도 해제하기 바빴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뭐 가지 못했었고, 조합 설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시가 물론 직권 해제했다가 서울시가 패소한 케이스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거지로 아무리 재개발이 미워도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건축심의를 넣었어요. 서울시가 다 부결시켜 버리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안 열어버리든가, 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핑계 대서 부결시키고 저 핑계 대서 부결시키고 하면서 계속 인허가 리스크가 커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정비업체라든가 이제 정비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일 최악으로 생각하는 케이스가 뭐냐, 만약에 네. 조기 대선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도 더 만약에 지금 그 보수 후보들이 사실 지금 정리된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나올 수 있는 사람 지금 사실 손가락 안에 추릴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만약에 나온다면 최근에도 물론 이제 계엄 터지기 전이었었지만 대선 생각 51%라고 얘기한 네. 게 있었거든요. 네. 아니 50 반반이면 반반이지 51%는 뭐야? 그거는 솔직히
이쪽이라는 네. 대선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 보수의 명운을 등에 업고 내가 이제 이 한 몸 희생해서 한번 대선 나가보겠습니다. 이래 나갔어. 시장을 그만둔다. 네, 시장 그만두고 나갔어. 그러면 솔직히 지금 분위기에서 조기 대선 만약에 가게 되면 사실 보수가 이게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필패죠. 이제 졌어요. 그런데 시장도 같이 공석으로 깔려 나왔다가 민주당으로 또 서울시장도 넘어갔어요. 인허가권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게 결국 시도지사거든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가 다 박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업계에서는 제일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뭐가 최악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네. 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인허가에 대해서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정비 건데.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하고 인허가하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그렇죠. 와중인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거다 보니 그래서 사실 오 시장 같은 경우도 업계에서 말들이 많긴 해요. 재개발 재건축 말로는 엄청 활성화 시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공공기업 엄청 하라고 하고 임대주택 많이 지으라고 네. 하고 막 기부채나 팔아 하고 또 뭐야 뭐 보행로 뭐 관통도로 내라고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주민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싸우고 서울시가 우리 속였다 데이케어 센터 막 이러면서 막 네. 움직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비 사업 입장에서 더 최악을 생각해 보니까 안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기부인 테크 몰라? 너네도 뭐 내놔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시 보니 선녀 같네. 지금 상황에서 인허가를 일단 빨리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오 시장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대선하면 본인이 질 걸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가고 다음 대선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건 인허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꼭 서울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스탠스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었지만 공공기업이 많이 안 하면 허가를 잘 안 해주는 네. 게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들 법안 사항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면 일단 재건축은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했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가는 게 안전하다. 네. 왜냐하면 75% 동의율을 받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가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라는 말들 많이 했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조금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가는 게 안전하지만 네. 적어도 사업시 인가를 받았든가 아니면 사업시 인가를 조만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시 인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다 해결하는 게 이제 사업시 인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수많은 인허가들이 다 이제 완결된 게 사업시 인가예요. 그러면 인허가로 가지고서 이제 발목 잡힐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시 인가는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 조합에서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거 뭐 지금 기부채나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일단은 사업시인가 빨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조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제일 커진 게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이다. 네. 왜냐면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난 것들조차도 빨리 건축심의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애매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초기라고 하게 되면 당장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다시금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도시재생을 좋아하는 정권이 네. 이제 그걸 재개발 이건 나쁜 거야. 젠트리피케이션 서민들이 쫓아내. 우리 열심히 벽화를 칠해가지고 서민들 살기 좋게 해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구역 막 해제하려고 하게 되고 막 도시재생 예산들 막 열심히 지원해주고 그래 버리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인허가로 계속 발목 잡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깨닫고 있거든요. 신통기획이라고 했지만 막상 신통방통하게 빨리 못 가요. 진통기획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정책적인 사항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너무 청사진을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사업시인가 받은 곳,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막연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물건들 아니고서는 이제 뭐 더 추가로 막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웃돈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이게 그나마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뭐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